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통제할 수 없는 폭동. 2. 일본을 떠납니다. 3. 한국을 선택한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 이시가키. 최근 이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리로 나선 섬의 주민들의 선언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분노한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일본에서 탈퇴하고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본에게 버림받았으며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생각대로 이곳을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섬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행태가 이곳의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한국으로의 탄입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일본 정부가 제공했다며 섬 주민들은 일본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시가키 섬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이곳의 주민들이 한국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최근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400km가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일본 본토보다는 오히려 대만과 더 가까운 섬으로 일본 방위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생겼을 때 중공군의 침공 1순위인 목표 지역이기도 하죠. 그림처럼 그린 듯한 파란 바다와 뜨거운 햇볕, 마치 하와이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와 아름다운 빛이 잘 보존된 자연 경관이 펼쳐진 섬인 이시가키는 그야말로 평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섬에서 최근 집단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공무원들이 이를 막으려 큰 고성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 인구 4만 명 중 무려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나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를 하며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파행 사건으로 인해 이 섬의 주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국회회의 중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폭로된 자에 대해 중요 기밀 문서가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인 이시가키 섬이 기동전 구상개요 방안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들어있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중공군이 이시가키 섬을 침공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자위대가 섬의 주민들의 보호는 뒷전이고 오히려 민간인을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을 의식한 중공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반격을 실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문서를 폭로한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며 문서를 유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보호는 자위대의 담당이 아니다는 문구에서 일본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시가키 섬이 포함된 오키나와 현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오키나와로 상륙하는 미군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썼던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민간인들을 보고 당황한 미군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미군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군의 행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분노했고 일본의 이런 비열한 전쟁 방식 때문에 미국이 결국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일본군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키나와 현의 주민들을 같은 일본인이 아닌 이등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키나와 제도 자체가 과거에는 일본 땅이 아니었고 일본이 나중에 점령하면서 주민들을 일본으로 편입하였기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곳의 주민들을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적인 행동을 21세기인 지금에도 또다시 자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폭로에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가족과 동포들을 잃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섬의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주민들은 이시가키 섬의 인구 4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시청에 운집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수호 의지를 저버린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극도의 혼란한 섬의 상황 속에 이시가키 섬을 이끌고 있는 섬의 원로들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따뜨릴 만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시가키 원로들이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의 제주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시가키 주민들의 원래 뿌리는 한국의 탐나라고 밝히며 자신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해상왕국 탐나국의 후예라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미시건대 출신 알렉산더 보빈 교수는 자신의 논문인 고구려에서 탐나까지를 통해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 기원은 현재 제주도인 탐나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섬의 주민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오며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람은다 하루망이라는 설화는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 신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제주의 신화가 이시가키 섬에서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뿌리가 탐나라는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탐나국을 지칭하는 타무라의 직계 후예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과거부터 일본 내에서 막대한 차별을 받아오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설화가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도서의 한국에 대한 편입 요청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섬 주민들의 요구를 들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넓은 해양 영토를 추구하는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 이시가키 섬은 일본이 길을 쓰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지키려고 하는 센카쿠 열도마저 그 부속 도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의 해상안보의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다른 곳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곳이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던 동중국해의 해상 패권을 모조리 상실하는 셈이기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이곳을 지키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곳의 땅일 뿐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받기라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일본에 소속되어 있다가는 태평양 전쟁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일본을 벗어나겠다고 나선 것이고 이 때문에 이곳의 공무원들과 싸우며 고성에 오가는 것은 물론 소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게 자신들의 행보를 직접 선택하겠다는 최후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됩니다. 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묘수를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것인데요. 이시가키 섬의 강경한 투표 결정 통보에 일본 정부는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통일교 스캔들로 정권이 혼란한 상황이라 이시가키 섬의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지금 당장 일본 정부는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시가키 섬 측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못하는 현 시기가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의 절반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할 정도로 이시가키 섬의 민심이 일본에서 떠난 지금 투표를 결정한다면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열도들의 한국으로의 편입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이시가키 섬 인근 해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 유전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곳은 제7광부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섬과 인근 해역을 한국의 소유로 가져가게 된다면 일본이 2029년 7강구를 뺏어가려고 하는 계획마저 완전히 깨부술 수 있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유전과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4천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역이지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넘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소 모범국으로서 건실히 행동을 해왔고 한류 문화로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은 자국민마저 차별하여 떠나게 만들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며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까지 빼앗아 미국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에 더 많은 회사와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 지원을 내세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게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약 140조라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투자만 하게끔 유도하고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기업보다 몸집이 커지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서 아예 초격차를 벌려버리겠다며 중대 발표를 해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은 중국 대 미국이 아닌 한국 대 미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굴기싹을 자르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개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의 AI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고 있죠. 2020년엔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판매 금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14인의 명예하 공정용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짐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스스 기술 분야는 이에 대해 이번 전략은 중국을 질식시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제조 장비도 만들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반도체로 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현재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 업체는 해마다 점유율이 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위기감 고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미국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신규 공정 적용을 위해선 장비 업그레이드와 공장 라인 확장 시에도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인텔로부터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었는데요. 이에는 중국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를 매각하기 전 인텔과 바이든 정부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공장 거래 관해서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던 대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미국으로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만 기업은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 기업인 글로벌 웨이퍼스인데요. 사실 대만 기업은 원래 독일에 지으려다가 한국에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르몬드 미국 상무장관의 설득 끝에 이 대만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WSJ에 따르면 대만 기업은 끝까지 한국에 지으려 했었지만 미국의 추가 지원 이야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르몬드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만 CEO는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M 공장을 한국에 지으려고 했다며 나는 우리가 그 계산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추가 지원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다 지으려던 공장마저 뺏어가면서 말이죠. 이와 같은 행동에서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해야 한다는 미 상무장관의 말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긴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인데요.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주 북부에 있는 클레이의 대형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요. 미국이 파격적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자 그동안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온 마이크론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유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추진하고 있는 신공장은 반도체 클린룸 크기만 미식 축구장 40개를 합한 규모인 24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데요.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 투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부에서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뉴욕주에서도 별도로 55억 달러의 지원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했던 대우와 너무 다른데요. 한국 기업에겐 제대로 된 지원금 약속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업계에선 마이크론의 이런 계획과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쏟아붓는 만큼 여태 한국 기업이 주도해온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에 투자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처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얻고 있는 만큼 따라잡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려를 예상이라도 한 듯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축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감산 논의 또한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선 점유율 45%,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 34.9%를 차지했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030년에는 첨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해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각오 또한 내비쳤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7월에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삼성의 첨단 낸드 플래시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첨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는 순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따라잡을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를 300단까지 올리는 게 충분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삼성만의 혁신 기술로 첨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고객과 협업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는데요. 최근 메모리 구조는 복잡해졌고 고객들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메모리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니 삼성은 기술력으로 이를 맞춰 제공하는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를 만들 것이라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등 900여 개의 제품을 모두 만드는 기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가 모두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면 삼성을 따라잡을 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면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중국이 아닌 한국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를 생각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 마이크론을 미국으로 데려온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벌리겠다고 발표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축으로 마이크론은 미국 공장 건설 건과는 관련 없이 내년 설비 투자는 30%를 감축하고 공장 가동률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이에 삼성과 마이크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은 이 와중에도 한국 기업에겐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금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게끔 은근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러나 미국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손절을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국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적으로 둘지,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표준규격으로 꼽히는 155mm 포탄 약 10만 발을 한국에서 인도하기로 검토 중이다. 한국선은 유럽에 이어 이채 미국에서도 존재감을 더하고 있으며 한국으로 인해 군사장비 공급을 둘러싼 세계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세계에서 전혀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탄약 구입 소식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과 동맹 국가이다 보니 동맹인 듯 동맹 아닌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하나를 두고 영토가 근접해 있다 보니 때로는 군사적인 긴장감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일본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지스함이 마음먹고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이 쑥대밭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군사력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한국 군사력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해군 전력을 제외하고는 한국군이 절대 일본군에 밀리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급상승하며 일본의 턱밑까지 따라왔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이지스함 전력 역시 한국은 자체 기술로 계속해서 구축함을 만들어내자 점점 그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전력의 경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죠. 종합 군사력 순위가 6위이지 한국의 육군만 놓고 보면 특히 포병 전력 면에서는 미군을 일부 능가할 정도로 무서움을 자랑한다고 하죠.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가 세계 무기 시장을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처럼 험한 산지와 바다 등 대한민국 영토 곳곳을 지키는 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지가 70% 이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영토와 사계절이라는 기후적 특성은 각종 무기를 테스트하기 최고의 환경이기에 이토록 강력한 무기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끝까지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계 각국으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의 반열에까지 올라가자 그때부터 일본의 각종 언론들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마저 폴란드에 이어 한국에서의 무기 수입 계획을 발표하자 이제 스스로 일본은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는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3일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는 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서 무려 10만 발이라는 대량의 탄약을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보니 무기 창고가 비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채우기 위한 국가로 한국을 택한 것이죠.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권총과 소총에 이어 이제는 포탄과 탄약까지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이미 과거부터 한국의 권총과 소총을 주기적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포탄과 탄약까지 구매하면서 한국의 방산산업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6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군이 사용하고 버린 탄피를 주워 쓰던 한국이 이제는 천조국 미국의 탄피와 포탄을 수출하고 있다니 기사를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사실 한국의 탄약 무기 수출은 미국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0년에 종합탄약 생산 기업인 풍산은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탄약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무기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실전에 언제 쓰일지 모르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탄약을 이렇게나 수입하고 있다는 건 결국 국산 탄약과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됐다는 걸 뜻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탄약을 직접 사용한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탄약은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세계적인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한국 군대에서 실전으로 사용된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 역시 한국은 북한과 대치주의 뒤에 계속해서 무기들이 사용되고 이를 통해 원가 절감과 기술이 축적되고 있지만 일본은 의미 없는 자위대를 중점으로만 소량으로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한국 방위산업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의 말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제조 기술이 좋아서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북한과 여전히 대치 중이다 보니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경험과 무기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예비군 훈련에만 가도 여전히 실탄을 사용해 사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일본의 무기가 한국만큼의 성과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일본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사실 무기라는 것은 연구 개발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기당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평화법으로 인해 무기를 비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 한국 군대와는 달리 자위대원의 인원수 이상으로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고 결국 극악의 저율 생산으로 인해 살인적인 단가를 가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소량 생산을 하는 주제에 인프라도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무기를 생산해야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단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방산업체의 변경 유착 역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일본은 단순히 정부가 이득을 위해 한 기업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일본의 경우 무기 공급 자체가 내수 시장에 그치다 보니 방산업체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해외로 떠나거나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실제로 벌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일본 경단련의 방위산업 담당 관계자는 방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원사의 수는 현재 60개로 최근 몇 년간 10개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건설 장비 업체인 고마스는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방위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장갑차 개발과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고 미쓰이 조선은 군함 부대를 미쓰비시에 매각했으며 스미토모 공업은 장기적인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로 5.56mm 기관총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주요 전자 및 화학물질 제조사이자 군용기 트역 자석의 공급사인 다이셀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방위사업을 포기하고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결국 일본 정부에서도 죽어가는 방산업체에게 어떻게든 일감을 줘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경유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고 무기를 생산할 기술력과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업체에게도 부품 생산을 맡기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최악인 무기들까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하다는 총 미네베아 PM9가 있는데요. 해당 총은 권총탄을 쓰는 기관단 총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총인 우지를 거의 베낀 듯한 모양새가 특징이었죠. 문제는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기로 유명한 우지와는 다르게 PM9의 경우 한정에 무려 400만원에 육박했다는 점인데요. 권총탄 기반의 총이 최근 일본에서 나오는 소총류보다 훨씬 비싼 것입니다. 물론 일본 방위산업 특성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존재했습니다. 바로 프레스기가 없어 하나하나 절삭 가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한국의 웬만한 중소기업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프레스기가 니케이 225에 들어갈 정도의 커다란 기업인 미네베아에 없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데요. 결국 프레스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가를 불려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부속을 하나하나 갖고 있으니 가격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성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프레스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기관단총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개머리판조차 만들지 못했죠. 분당 1100발을 쏴야 하는 기관단총에 개머리판이 없으니 당연히 반동은 잡을 수조차 없었고 코앞에서도 목표물을 맞출 수 없는 쓸모없는 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나온 해결책 역시 반동을 제어해줄 소형기와 수직 손잡이를 다는 것이었는데 개머리판이 없어 견착을 못하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총의 가격만 불어나 기업만 또 다시 돈을 벌게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국방력 약화를 막기 위해 방산업체에게 필요도 없는 일을 주고 그렇게 쓸모도 없는 총들은 다시 자위대로 들어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공급망들은 지금부터 개혁을 시킨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될까 말까한 문제이기에 한국과 달리 일본의 방산업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본 스스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기 산업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규격 차이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 무기에 민간 규격을 거의 쓰지 않으며 독자적인 규격을 강요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설명한 고마스처럼 방위청의 국방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효율적이며 유연한 체제로 방위산업청과 민간업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방위산업청에서는 새로운 표준화 업무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술과의 제안을 통한 효율적인 국방규격 업무를 위해서였죠. 이로 인해 앞으로는 신속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는다면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업체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은 국방규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정부와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어 군과 민간업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민일체의 모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들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또 그만큼의 수량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이처럼 정부와 방산업체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전범국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방위산업이 망해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적도 많고 규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북한을 제외한다면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휴전국가라는 타이틀은 한국의 무기가 실전에 활용하기 좋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의 경제 전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부각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현재의 성장세라면 앞으로 수년 내에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남중 국해에선 중국의 무력과 시와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신흥국이 북방에 보다 많은 자원을 쏟게 되었고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인 앙금이 거의 없다 보니 중동과 인도, 대륙 혹은 동남아시아까지도 무기 수출 부분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내도 수입해줄 국가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뿌리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으니 일본 언론들조차 미국의 한국 탄약 불 소식에 일본은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보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